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지난 28일 검찰이 종편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언론 자유를 침해할 우려 등으로 흔치 않았던 일이죠. 31년 만에 이루어진 언론사 압수수색이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거진 채널A 압수수색, 그리고 지상파 방송사 기자의 텔레그램 박사방 가입 시도까지 현재 기자들이 연루된 사건들, 잠시 후 미디어 비평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봄철 프로그램 개편으로 새로워진 주말입니다. 5월 2일 토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28일 검찰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종합편성 채널이죠. 채널A의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표님이 계신 민원연이 고발한 사건이죠. 네. 간단하게 민원연 입장 정리해 주신다면요. 권력을 비판하는 것을 천직으로 삼는 언론사에게 권력이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 같은 것을 빌미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번 채널A 압수수색에 대해서 이것과 똑같은 연장선에서 매우 불필요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채널A 기자가 원하는 정보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 정보를 받기 위해서 기자라는 신분 그리고 종편이라는 보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를 등에 없고 취재원을 회유, 협박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한마디로 범죄, 협박이라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를 판단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한 것이거든요. 네. 게다가 이 사안은 일개 기자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었고 언론사의 지시 또는 공모 가능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검찰과의 유착 의혹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언론사 종사자에게 목숨처럼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공정보도를 할 권리, 그리고 우리 사회의 온갖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되는 그런 의무, 이런 것과는 무관한 그저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범죄 행위에 연루된 사안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까지 이것이 취재 과정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언론만을 성역화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언론사 압수수색, 이게 참 흔치 않은 일이기에 네. 이번 그 뉴스가 준 뭐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파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적지는 않았어요.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압수수색이 왜 이제야 네. 좀 뒤늦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민원연의 고발에 대한 압수수색은 저는 이렇게 뒤늦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맞다. 충분히 자료 요청을 해서 네. 자료가 정말 안 주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인 그 자료 제출이 안 되니까 압수수색을 하는 절차를 충분히 밟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하지만 검찰이 이 사안에 대해서 민원연의 고발이 있기 전에 충분히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그 YTN 저녁 뉴스에 양지열 변호사가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최근에는 이런 디지털 증거에 의한 사건 전개가 굉장히 중요해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왜 이번에 보면은 검찰이 이런 디지털 증거를 좀 더 빠르게 확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아쉽다라고 했거든요. 네. 특히 이번 사안은 검언유착 의혹이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다면 검찰은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보다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채널A 쪽 앞서 채널A 기자들이 네. 성명을 내기도 했지만 네. 이 채널A 회사 차원에서도
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뭐 지금 스스로 하는 어떤 그 검증을 이제 결과를 내놓겠다라고 했는데요. 채널A가 저는 그 절차를 뭐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채널A가 지금까지 한 해명과 다른 사실이 있다면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기 전에 스스로 고백하거나 제대로 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채널A 재승인 과정에서 네. 아주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더더욱 지금까지 채널A가 밝혔던 이야기들 그리고 방통위에 가서 했던 소명들 이런 것들은 다 이것은 기자 개인의 문제일 뿐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채널A 스스로 정말 엄격하게 다시 한번 이 사안을 조사해서요. 다른 의견이 정말 필요하다면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이 해당 기자에 대한 어떠한 그 조치는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조사 중인가요? 조사 중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네. 아직까지 어떤 조치가 취해졌다 이런 기사를 네네. 보진 못한 것 같아서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채널A 기자의 보도윤리 저촉성 여부 못지않게 최근에 불거진 또 하나의 언론 종사자의 윤리와 관련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 MBC 현직 기자의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 회원 가입 시도 의혹인데요. 일단 좀 사건 개요를 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예, MBC 현직 기자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 가입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23일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 들어갔다는 건 아니고 가입하려고 돈을 보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네. 경찰이 조 씨 일당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도중에 기자와의 거래를 발견해서 입건한 상황입니다. MBC는 24일에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 기자를 취재부서인 인권사회팀에서 통합뉴스룸 소속으로 발령해서 취재에서 배제했고요. 그리고 27일에는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기자를 인사부 소속으로 대기 발령을 했습니다. MBC는 경영지원국 인사부가 구성 운영을 주도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법률 전문가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가 등을 초빙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자를 입건한 상태입니다. 일단 앞선 사건과는 조금 다르게 회사 네. 측의 조치가 좀 재빠르게 이루어지기는 했어요. 네. 자사의 종합뉴스를 통해서 이 사실을 보도를 했고요. 네. 또 같은 날 이 문제가 된 이 기자를 취재부서에서 일반 그 행정부서로 네, 네. 대기 발령을 낸 상태인데 근데 해당 기자는 난 취재하려고 했다. 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현재 가장 핵심은요. 해당 기자가 나는 정말 취재를 목적으로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과연 이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사실은 MBC에 그러니까 보도본부 측에 충분히 보고를 하고 상부와 상의를 해서 진행한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정황이 없다는 거예요. MBC가 23일 1차 조사를 마쳤는데요. 해당 기자는 본인 70만 원을 조주빈 씨 일당에게 송금한 것은 인정하지만 운영자가 신분증을 추가로 요구하니까 입장은 포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MBC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텔레그램 성차치 문제와 큰 연관관계가 없는 부서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현재까지 취재 지시, 보고 등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거 해서 상부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있어야 네네.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거래 사건을 보도한 한겨레 김한 기자 말이요. 본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 유료방에 들어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지금 비슷한 사안이죠.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봤기 때문이다라고 하고요. MBC 기자가 고액방 가입을 시도했다는 그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충분히 N번방만으로도 많은 취재를 할 수 있었는데 박사방은 N번방에 입장한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더 그 강도 높은 네. 부적절한 영상을 보기 위해서 더 큰 돈을 네, 내고. 한 거잖아요. 이 네. 70만 원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문제적 방을 열어주는 수준의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네. 이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취재 과정이냐 아니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고와 업무 연관성인데 둘 다 지금 우리가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해당 기자의 해명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밖에 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MBC가 김재철, 안강한, 김장겸 사장 시절에 공정보도를 요구하는 언론인들을 배척하고 탄압하면서 그들을 대신한 기자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해당 기자가 요 기간에 이제 입사하셨던 분이라는 점 때문에 혹시 뭔가 그런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징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아,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MBC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뭐 이후의 기자, 이전의 기자로 네. 갈라치기 할 문제가 아니고요. MBC 보도국이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지 않고 그냥 기자의 취재 윤리 그리고 기자의 기자가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네. 분명하게 공유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투명하고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놓고 그리고 사실은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사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작년에 네. 이 버닝썬 게이트 당시에 기자 단톡방이라고 해서 현직 기자들이 모인 익명의 단체 채팅방이 있었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이런 그 성 관련 네. 그런 불법 촬영물들이 공유되어 온 정황이 다시 한번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네네. 경찰은 당시에 피의자 12명 전원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데 반해서 검찰로 가서는 이게 한 명만 네. 약식 기소하고 말았죠. 네. 그래서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었는데요. 네, 저희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반드시 재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인들 단체 카톡방이 있었는데 이 방에 가입하려면 언론사 명과 심지어 부서까지 공개해야 입장할 수 있었으니까 대략 기자들이 들어있는 단톡방은 맞고요. 네. 이 방에서 성폭력 피해자로 거론되는 연예인의 동영상이나 불법 촬영 사진을 공유해 주세요라거나 실제로 공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톡들이 있었고요. 네. 심지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성매매 후기 그리고 음란물 및 관련 사이트 링크를 올리는 등의 글들이 수시로 있었다는 겁니다. 미디어오늘이 불기소 이유서를 바탕으로 12명을 추적한 결과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주요 일간지 및 지역지 기자와 방송사 성우도 이 12명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한 명만 약식 기소를 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게 기자가 무슨 성역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 배경에는 언론의 은폐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기자 단톡방 사건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이 사안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정말 매우 적었습니다. 마치 기자들 사이에 어떤 침묵의 카르텔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각 언론사들이 이 보도가 나왔을 때부터 자사의 기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스스로 조사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사전에 징계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한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경찰과 검찰 조사 이후에야 징계를 내린 언론사도 현재 한국일보뿐입니다. 네. 네. 그나마 여기에 이른바 연루됐다라고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12개의 언론사 등에서 결국 한국일보 한 곳만 네. 그나마 조치를 취했군요. 네. 나머지는 지금 아무런 내부 조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네. 사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런 일도 있었어? 이러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만큼 그동안 우리 언론이 눈 감았던 사건이죠. 네. 네. 이렇게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 관련돼서 언론인들이 계속 연루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문제이거든요. MBC 현직 기자의 텔레그램 박사방 연루 사건과 기자 단톡방 사건 처리는 언론인 성범죄 사건 처벌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엄벌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법기관의 합당한 조치는 물론 언론사들도 나서서 자체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대표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하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생생 인터뷰 코너를 살펴보려 합니다. 네, 생생 인터뷰 코너. 네, 이번 주 어땠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과 관련된 인터뷰들이 많았는데요. 4월 22일 수요일에 진행된 생생 인터뷰에서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크게 재정대책과 금융대책으로 나뉘어서 정부의 정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2차 추경안 중 핵심이 되는 사항들을 짚어가면서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 대책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던 인터뷰였는데요. 이제 특히나 정부의 발표를 들을 때 어느 정도의 팁과 지식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지, 어느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청취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특정 논의 같은 경우에는 더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추가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네, 어떤 인터뷰들이 진행됐습니까? 네, 4월 23일 목요일 진행된 생생 인터뷰가 그러했는데요.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님을 모시고 이제 고용안정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자금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일지 항목별로 나뉘어서 이제 업종별로 제공되는 특별 고용업종 지원금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 등 고용안정 대책에 관한 사항들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봄으로써 단순히 이제 경제 지원책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인터뷰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제 이처럼 이제 만약에 관련 사항들이 시간 부족으로 논의를 나누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거나 이제 자세히 살펴보았을 때 청취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터뷰라면 이렇게 따로 추가 인터뷰들을 배치해서 관련 사안들을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 좋았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다른 부분들은 어땠습니까? 이제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는 경산안내 경산학서 코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산안내 경산학서는 이제 한국 경제를 만들어가는 건강한 중소기업 대표분들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코너의 기획 의도는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관련 인터뷰 내용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코너의 기획 의도에 비해서 내용들이 좀 부족하게 느껴졌다. 어떤 부분이 그러셨어요? 네, 4월 22일 수요일에는 한국형 패션 브랜드 세세스의 대표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사실상 세세스의 회사 자체에 관한 인터뷰보다는 한국 패션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질문들이 더 많아서 그 기업 자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고 생각됐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디자이너 브랜드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코로나 관련 패션업계 분위기라든지 초대한 회사에 관한 내용보다는 패션업계 전반적인 동향에 대해 살펴보는 질문들로 인터뷰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이제 물론 관련된 부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는 있지만 시간이 한정적인 만큼 코너의 특성과 취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양질의 질문들을 배치해서 보다 알찬 인터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패션 브랜드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패션 동향에 대한 인터뷰로 주로 이루어져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라는 모니터링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평일 오후에 방송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이죠.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대한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은하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난 한 해에만 국내에서 10명에 달하는 집배원들이 돌연사로 사망했습니다. 누군가는 집배원들의 잔혹사라고 표현했던데요. 특히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바깥 출입을 삼가는 대신 많은 가정에서 택배를 이용하면서 집배원들의 업무는 그야말로 폭주했다고 하죠. 열린 라디오 YTN에서 산재 예방과 일터에서의 안전을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오늘은 집배 노동자의 안전 문제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노동안전보건실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성애입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경무에 시달렸던 집배원들의 업무가 폭주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긴급 생계자금 배송이 우체국을 통해 이루어져요.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살인적인 업무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워낙 요즘 다시 집배 노동자들의 이 노동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평소에도 집배 노동자들이 하루에 한 11시간, 10시간, 10.8시간 정도 일을 했어요. 네. 그 주간으로 보면 57시간 정도의 일인데, 네. 그러니까 보통의 노동자들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긴급 생계자금을 대구가 일단 처음 시작해서 32만 통이 있고요. 32만 통. 네네. 네. 군산이 11만 통이 접수되어 있고, 근데 많은 지자체들이 특히나 이제 도시가 아닌 그 농어촌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서 신청하기 너무 어려우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에게 가져다 드리는 이런 서비스를 우체국에다가 요구하게 되고, 가가호 방문하는 집배원들이 이제 그 역할을 맡게 되는 건데, 사실 집배원들의 노동 강도가 기존에도 훨씬 높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이 작년 8월입니다. 집배 노동자인 고 성우주님 이 사망 사건을 비롯해서 유독 그 집배원분들의 돌연사가 많았어요. 네. 이 집배 노조나 유가족 측에서는 이게 살인적인 업무 강도 때문이다. 또 이로 인한 네네. 스트레스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적인 타살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네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7시간 주당 일한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보다 1년에 4개월을 더 일하는 거고요. 아, OECD엔 1800시간의 노동시간으로 보면 OECD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일할 걸 우리는 1년 6개월치를 1년 안에 하고 있는 정도로 과로 사회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과로가 많은 건 또 뭐냐면 우체국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당일날 들어가는 거, 내일 들어가는 거 이게 빨리빨리 가야 되는 그 편지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한 명 쉬면 내가 이제 오늘 뭐 아프거나 혹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쉬게 되면 동료들이 내 집배 구역을 배달을 해야 돼요. 아, 하루도 쉴 수 없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겸배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는데 네. 내 것도 굉장히 물량이 많은데 내 옆에 동료가 아프거나 혹은 뭐 상을 당했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 동료들의 일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엄청난 그 업무 하중에 시달리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사회적 타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오토바이 타고 이제 집배를 하시다 보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네. 미끄러지기도 하고 혹은 다른 차량에 이렇게 받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사고가 난 그 집배원이 이제 병가를 쓰고 있었는데 추석이 다가오면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집배원들이 힘드니까 우체국에서 언제 나오냐, 빨리 나와라, 이제 괜찮지 않냐 아, 이런 전화를 받고 병가 중이던 노동자가 우체국이 나를 사람 취급 안 한다, 내 아픈 건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유서를 쓰고 돌아가신 집배원이 계세요. 아이고. 이렇게 뭐 사망 사례가 많은데 더 슬픈 건 동료가 죽었는데 집배원들이 그 생각하는 고민은 뭐냐면 저 일을 누가 나눠서 하지? 참.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가서도 이 겸배 누가 어떻게 나눌 거냐라고 얘기하면서 또다시 저 사람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느껴져서 슬퍼해야 되지만 당장 일해야 되는 걸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참, 비인간적입니다. 네. 네. 이따른 이런 집배 노동자의 사망 사건이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한 것이다. 이런 인과관계는 좀 규명이 된 상태인가요? 저희가 이제 2017년, 2018년 거의 1년 정도에 걸쳐서 네. 집배 노동자의 이제 그 업무 부하와 관련한
연구를 같이 한 게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집배 노동자들 첫 번째 장시간 노동한다라고 OECD보다 뭐 1.5배 정도 더 많은 노동 시간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동 강도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걸어 다니면 심박수가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심장 박동이. 네. 그런데 이제 집배 노동자들에게 심장 박동이 어떻게 뛰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내가 평상시에 뛰는 거에 2배, 그러니까 1.3배, 1.4배, 1.5배. 그건 뭐냐면 빨리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실제 노동 강도가 높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 또 하나 이제 업무 스트레스가 대민 업무잖아요. 사람을 만나야 되고 네. 뭐 사람이 없으면 다시 찾아가야 되는 등기 업무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가 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요인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요인들이 결합되어서 그 사람을 사망하게 과로에 이르게 하는 과로사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유가족이나 그 연구를 같이 했던 연구자들의 이야기이고 사실 그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사측이죠. 이 부분은 흔쾌히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노동시간도 저희가 조사한 건 2,700시간인데 우정사업본부는 2,400시간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노동시간 자체에서도 일단 괴리가 있군요. 네네.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는 이제 출퇴근 입력한 전산 자료를 내면서 그 통계는 2,400시간인데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희가 전체 집배원의 90%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그러니까 출근 체크를 하기 전에 네. 먼저 일을 하다가 딱 시간이 되면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일을 마치고도 퇴근 체크를 한 후에 다시 나머지 업무를 하고 퇴근을 하는 공무원들은 네. 그 딱 잔업 시간에 대한 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 하면 안 되는 이런 기준들 때문에 그 전에 일하거나 그 후에 일하는 것들을 인정 안 해주거든요. 얼만큼의 잔업을 하겠다고 사전 승인제처럼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딱 그 시간 외에는 표현은 그런데 사실은 잔업을 하게 되면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거죠. 잔업 수당을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예산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는 이런 걸 숨은 노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숨은 노동이다. 네. 사실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이제 오늘이 네. 5월 2일 토요일이고요. 네, 네. 어제가 노동절이었잖아요. 네. 참 노동절을 이렇게 가까이 와서 듣는 이런 열악한 노동의 상태가 참 씁쓸합니다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집배 노동자분들, 흔히 우리가 집배원이라고 일컫는 이분들, 신분이 공무원 전부 다 공무원이 아닌 모양이죠. 네, 네.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혼재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회사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있다라고 보시는 것처럼 네. 정규직 집배 공무원 숫자가 한 15,000명이 조금 넘고요. 네. 그 비공무원이라고 하는 상시계약 집배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거는 700여 명 있고 그리고 이제 위탁으로 소포만 배달하게 되어 있는 분이 2,000여 분 정도 계세요. 거의 2만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집배와 관련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 사실은 노동절을 맞아서 이런 집배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짚어보려 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었던 어제 사실은 이 네네. 집배 노동자분들이 처음으로 쉬었다면서요. 네. 우정사업본부 생긴 13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절 날 쉬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겁니까? 이 공무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아니죠, 공무원은. 네. 네. 근데 집배 노동자는 공무원이면서도 공무원 같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은 받지 않지만 다른 노동과 관련한 안전에 관한 법률 이런 건 다 적용을 받거든요. 아, 그래요. 이번 메이데이가 5월 1일 날 쉬게 된 거는 노사가 맺은 단협 때문이에요. 단협에 노동절은 휴일이다. 네. 그리고 여지껏 노동절은 휴일이었는데 그럼 왜 모셨냐? 지금 공무원들 다 안 쉬니까 잔업수당, 특근수당 줄 테니 당신들은 출근해라. 이런 논리였었어요. 그랬군요. 28일 날 우정사업본부가 이제 5월 1일 날 네. 노동절 날 쉬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거든요. 네. 오후에 집배실의 풍경이 집배원들이 막 거의 환호를 하면서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130년 만에 처음이라면서요.
130년 만에 처음이지만 네. 4월 30일이 석가탄신일, 5월 1일 노동절,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되잖아요. 뭐 황금 연휴라고들 합니다. 예, 처음으로 이렇게 4일을 집회 노동자 모두가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실제 여름 휴가도 한꺼번에 못 가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동료들이 나누어 가면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또 누군가 휴가 간 자리에 겸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휴가를 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여름 휴가도 4일을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낀다 하더라도.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연휴로 쉬게 되어서 집회 노동자들이 내가 정말 이제 노동자로 인정받는구나.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날 하루 우편물, 급한 우편물 못 받으셨다고 억울해하시지 마시고요. 같은 노동자끼리, 네, 같이 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좀 훈훈하게 분위기가 좀 바뀌었었는데, 사실은 이런 앞서 말씀하셨던 집배원들의 이런 살인적인 노동 강도, 또 이로 인한 돌연사,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아와서 집배원 노동 조건 개선 기획 추진단이라고 운영이 돼서 결과를 도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거기에 우리 조성애 실장님도 참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 권고안이라고 해서 어떤 결론을 내셨잖아요. 네.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전문가와 노사가 함께 7대 권고안을 냈는데요. 첫 번째는 계속 얘기되는 과중노동 네. 탈피를 위해서 정규 집배원, 그러니까 네. 공무원인 집배원 2,000명원을 증원해라. 그리고 사실 토요일 날도 우편은 배달 안 되지만 택배가 배달되고 있어서 네. 토요일인 주 6일을 일하니까 주 5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다음에 집배원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일하는 거를 수치로 만들어서 기준을 일로 만들거든요. 사실 계량화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 계량화가 편지 한 통을 배달하는 게 2초예요. 그래요. 그거 그냥 우체통에 꼽는 순간만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리고 등기를 배달할 때는 몇 초, 소포를 배달할 때는 몇 초,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서 노동의 강도를 이제 측정했었던 부하량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거를 이제 1 기준으로 1보다 낮으면 업무를 더 해라. 1보다 높으면 덜 해라가 아니라 저 사람은 1.4가 나왔는데 왜 너는 1.3이 나왔니? 너는 1.2가 나왔니? 라고 하면서 그걸 쭉 순서를 매겨서 게시하는 문화들이 좀 있었어요. 그거는 좀, 네. 노동 게으르다고 이렇게 창피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당신이 별로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그냥 쭉 서열화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조직 문화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우체국이 나를 인간 취급 안 한다. 네. 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우체국에서는 문제 있다고 책을 읽고 독후감을 내라고 하고 네. 이런 조직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저희가 권고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과로사로 돌아가시니까 안전과 보건에 관련한 시스템 네. 또 2만 명이 있는 집배 노동자인데 안전관리를 하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네, 이거를 이제 더 확충해서 충분히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7대 권고안을 냈습니다. 내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돌이켜보면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저희가 이걸 낸 게 2018년 9월이고 그 이후에 한 4번 정도의 점검을 했는데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정규 집배원 2,000명. 네. 이거는 우정사업본부가 한 1,000여 명을 인원을 늘리긴 했는데 정규 집배원을 늘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포만 할 수 있는 네. 택배만 할 수 있는 특수고용자로 늘려놔서 집배노동자의 업무가 많이 줄었다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토요 근무도 아직 완벽하게 폐지되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여전히 이 7대 권고안은 유효하고 이것들이 바뀔 수 있도록 사실은 국민들이 더 관심 가져주시고 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벌써 2018년이면은 이제 2년이 돼 가는데요. 2년 전에 권고안으로 도출하신 내용들이 아직도 사실은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비록 지났지만 근로자의 날 맞아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저희가 산재 예방과 일터 안전을 점검해 보는 코너입니다. 안전은 권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코로나19 사태 속에 숨겨진 영웅이라고 언론에서 칭하더라고요. 우리 네, 집배 노동자들. 네,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온 2만 명에 달하는 이 집배 노동자들의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성애 노동안전보건실장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5월 2일 토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타니타 티카람의 I Might Be Crying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ack then is that I might be crying. It's such a simple sentiment, still the show. And what I didn't know back then is that I might be losing you. Yeah, I might be losing you. Still I wouldn't